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인트로 부분 좀 바꿨죠? 예, 인트로와 엔딩 부분을 조금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어느덧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구독자 2만 명 이렇게 됐네요. 정말,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인트로 부분 보신 것처럼 이 꿈의 주식을 가지고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옆을 지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복귀는요, 2020년 이제 7월 7일, 행운의 숫자 7월 7일이죠. 주제로 삼은 건 이제 셀트론의 임상 성공률이 100%인 이유, 그거를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고요. 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제가 볼 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SK바이오팜 거래대금이 피크를 좀 찍었다. 오늘 이제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래대금 피크를 찍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시세도 주가도 고점을 좀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의 집중도가 정점을 좀 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셀트리온 쪽에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서프라이즈를 내는 영업이 8조 원을 넘는 어떤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로 갔죠.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부문에 대해서 이제 우려한 어떤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이제 나온 부분을 좀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수급의 어떤 요인들, 그리고 시세가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 냈는데 음봉으로 특히나 이제 3%나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론이 왜 임상 성공률이 100%인지 요거 오늘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시장 전체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1% 정도 빠졌고,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 이제 마감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 정도 밀렸는데 조금 의아스럽죠? 왜냐면 이제 미국도 이제 신고가를 냈고, 이제 중국도 막 잘 나가고, 뭐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오늘 삼성전자까지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갈 걸로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음봉으로 눌러버렸어요. 오늘 장중 내내 여기 보시면 마감은 외국인 선물이 1,800억 매도로 잡혀있죠. 근데 장중 내내 5천억 순매도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을 계속 약세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하이닉스까지 1.4%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좀 외국인이 의도성의 어떤 하방으로 좀 누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선물 패면 사실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 위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건데, 그리고 이제 재반 여건이 다 상방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밑으로 눌러버렸거든요. 약간 좀 인위적인 어떤 수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봤자 이 대세를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외국인이 어쨌든 이제 옵션 만기가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기의 어떤 영향 차원에서 이런 어떤 행위가 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세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위적인 시세였다. 그래서 기관도 이제 4천억 정도 팔고, 외국인들 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블록들 영향이 큰 거죠. 2천억 정도 매도된 게. 그런 것들에서 개인이 역시나 양시장 합쳐서 1조 1천억 넘는 규모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개인이 대량의 어떤 순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눌러버렸죠. 그래서 이게 꺾이는 추세 전환형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요, 좀 인위성이 가미된 전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누른 형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전 선물 가지고서 외국인이
인위적으로 좀 누른 형태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어떻게 누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보시면 강하죠.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린 상태죠. 예, 코스피가 못 가니까 뭐 일단 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SK 바이오팜의 거래 대금이 2조 3천억이었거든요. 예, 압도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거래 대금까지 쏠리다 보니까 여타 바이오주들은 대체적인 좀 약세, 예,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약세 종목이 한 2배 정도씩은 많았어요. 그만큼 체감적으로는 오늘 약세장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누른 형태다. 언제든 이건 뚫고 나갈 차트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무리 용쓰고 파생 포지션 때문에 누르고 하더라도 대세를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지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종목별로 일단 체크해보면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이슈가 컸던 SK바이오팜, 삼성전자가 각각 거래대금 1, 2위죠. SK바이오팜이 이제 오늘 거래대금이 2조 3천억 터졌고 음봉으로 밀려서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예. 음봉으로 밀려서 보합으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인 시세의 어떤 피크를 좀 찍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주가의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거래대금의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의 단기적인 고점. 그렇게 저는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에는 오늘 긍정적인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 셀트론 그룹주든 제넥신이든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 SK바이오팜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는 시장의 어떤 관심도나 수급을 완전히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상장 안 됐을 때는 SK 관련된 기업들이 막 우르르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였고 관심을 빨아들였고 상장하고 나서는 뭐 그냥 완전 독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정점을 좀 찍는 형태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셀트론 그룹주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흐름을 좀 낼 것 같아요. 오늘 뭐 셀트론 그룹주는 뭐 그냥 쏘쏘했죠. 예, 어제 블록딜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오늘 3%나 뺐거든요. 외국인 좀 인위적인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잠정실장 서프라이즈를 냈을 때 이렇게 꽂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을 때는 갭 상승해가지고 갭 상승 구간을 유지시켜 준 뒤에 점진적으로 상승 더 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온 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지 어떤 상승 추세였던 강화 형태로 나가는데 보시면 음봉으로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주도주로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차트가 그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트가 그려지지 않으면 수급에서도 사실 좀 부정적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첩첩첩 매물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화하려면 차트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주도주가 아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해서 손해 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반도체 쪽에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4차 산업의 그 인프라 쪽이니까 결국은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내리꽂은 거는 상당히 좀 그런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뭐 NC소프트 신고가 부근에서 조금 조정받는 형태 나와준 것 같고요. SK그룹에서 지금 보시면 예, SK바이오팜이 장중에 다 제꼈다가 예, 그대로 어제와 똑같은 17위 시총 이제 순위를 이제 보여줬네요. 어찌됐든 뭐 굉장한 어떤 대우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오늘 메디톡스가 예, 그 ITC 그 미국 제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대웅제약에 이제 승소했죠. 그래서 대웅제약에 이제 나보타라는 그 보톡스 제품이 이제 미국에서 10년간 판매 금지가 됐죠. 음. 일단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걸 보면서 문득 드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그 메디톡스가 완전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결정 내린 게 가장 객관적인 어떤 팩트로서 내려진 걸로 볼 수 있는 이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이란 국가가 뭐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무슨 뭐 감정이 있겠으며 무슨 로비가 통하겠어요. 그 제소위원회 자체가 뭐 미국 국민에게 올바른 뭐 무해한 약이 쓰여지는 걸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해관계도 섞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사실 국내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사실 뭔가 좀 힘? 힘의 논리로 좀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약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건은 사실 우리나라에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들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좀 들었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메디톡스 정말 힘든 구간이었죠. 주가가 뭐 작년 80만 원도 갔었는데 이게 이제 8분의 1토막까지 나는 10만 원까지 빠지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잖아요. 예. 와, 가장 뭐랄까요? 어이가 없는 그런 시세다, 종목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업이 임상이 실패해가지고 막 끝장나고 뭐 그런 거랑 다른 거잖아요, 이게. 법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뭐 파생 때문에 좀 특정 삼성전자 같은 종목 때문에 좀 밀린 그런 장이었고요. 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좋은 흐름이에요. 셀트리온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이제 블록딜 할인율 상단 쪽에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아주 좋은 형태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진 않을 겁니다. 앞서 여기처럼. 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좋은 어떤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더 부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거래량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SK 바이오팜에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요 종목들이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쉬고 있는 거. 왜냐면 어차피 수급 저기 다 뺏기는 거고 시장의 관심도 저기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의 주인공이나 이제 관심을 높이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기가 쉽진 않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뭔 재료가 터지더라도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오늘 일다각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 기간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나올 만한 재료들을 따진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따진다면 조만간 큰 방향성이 좀 나오게 될 걸로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장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뭐 짚어본 부분들이지만 그 해외 국가들의 지금 그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PMI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유럽이든 뭐 아시아권이든 미국이든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그런 경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온다는 거는 추후의 실적도 분명히 개선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확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실적 상세로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그런 어떤 위기 뒤에 어떤 랠리가 펼쳐졌던 그런 장세와
다름없는 그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얼마 전에 아는 선배님하고 같이 뭐 이제 증권사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좀 했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셀트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팀, 임상 이제 전략개발팀이라고 이제 각 뭐 통계학자 비롯해서 뭐 이제 마케팅 뭐 영업 인력들 뭐, 뭐 여러 생산 인력들 이제 각종 드림팀 같은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독특한 팀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임상 성공률이 100%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셀트론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임상 통계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셀트론이 이게 결국은 바이오시밀러라는 이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걸 임상 승인,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유럽과 이제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과 모든 심사의 어떤 허가 과정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향후에 다른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면서 다른 어떤 기업 대비해서도 이제 앞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P값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통계학 수치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이 여기서 중요하다 생각은 드는데 임상 통계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얼마나 이제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은 이 임상 통계학에 대한 중요성을 국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그 중요도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 이상준 부사장이더라고요. 임상개발본부의 이제 수석 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의 이력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학력 자체도 통계학 박사시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원 감염연구 한타바이러스 다국적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책임자,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 통계 이쪽 책임자로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이제 꾸준히 쌓아오고 어떤 굉장히 높은 어떤 기술들을 축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도 이제 많이 저술을 하시고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이 임상개발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제 수장이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셀트론의 이제 글로벌 성공 뒷면에는 임상 통계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의 기사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셀트리온이 임상에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는 기존 오리지널 회사인 존슨앤존슨도 실패를 했던 그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한 걸까? 결국 이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이 임상 통계학을 적용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자 셀트론 그룹은 임상을 뭐 어디 다른 데 맡기거나 이제 CRO 업체에 맡기거나 뭐 임상시험 수탁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재화돼 있어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 회사 자체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헬릭 스미스 이런 기관들은 이제 수탁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류가 이제 그런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셀트리온은 상당히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임상 과정, 임상 통계, 학적인 기술들을 좀
축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의약품 허가 승인 단축, 굉장히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임상 통계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임상 통계는 의약품의 이제 여기 보시면 임상 통계는 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제반 통계학적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임상시험 표본수를 산정하거나 목표한 대상자 수를 통해 얻어진 임상자료의 통계적인 결과 분석까지도 임상통계에 속한다. 쉽게 말해서 개발된 약이 정말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출시해도 될 만한 약인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임상통계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일단은 통계학은 기본이고 당연히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이해가 같이 수반이 돼야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임상 통계를 이제 수치를 낼 수가 의사결정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준 이제 부사장 같은 경우는 산업계가 이제 향후 임상 통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에게 투여되는 약에 대해 약효와 안정성 평가에 있어 통계적 역량이 중요하다. 최근 뭐 계량신약,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이 중요해지면서 임상 통계가 관여하는 범위도 깊다. 그는 램시마를 이제 허가받았을 때 식약처가 완벽한 임상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통계가 필요했고 데이터를 요약해주는 능력도 중요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분야의 이제 이 담당자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설계부터 참여를 해서 이게 어떤 이 환자들의 어떤 요구 수준이 있는지, 또 이제 의사들의 어떤 요구가 또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이제 생산 부분에서 이걸 제품을 생산했을 때 오리지널 대비 얼마까지 가격을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 생산 수율 문제까지 모든 게 100%라는 확신이 섰을 때 설계에 들어가고 진행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만큼 이제 설계부터 임상 통계학을 적용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수탁 기관들, CRO 이런 기관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거나 이제 임상을 이제 맡기는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글로벌 임상을 할 때는 뭐 거의 뭐 대부분 그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CRO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보았지만 퀄러티 등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자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회사가 환경을 제공해주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자체 임상 통계 인력을 갖게 됐다. 이게 외주 준 게 아니라 이제 자체 내재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 누적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장은 트룩시마도 자체 데이터, 임상평가와 관리 모두 셀트론이 했다며 오리 없이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고 시장 진출하는데 임상통계가 도움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램시마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 이런 기사에 이제 2018년 나온 기사인데요. 임상 설계부터 이제 임상 통계가 관여를 했다. 임상 개발을 담당하는 셀티론 이상준 부사장은 램시마가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임상시험 설계부터 분석까지 임상 통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상 통계는 신약 개발의 근거가 되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연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 임상 통계가 이제 뒷받침된다면 확실한 일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 성공한다는 생각하면서 나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철저하게 임상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설계 단계부터 관여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겨놓고 싸운다? 예,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그런 어떤 의미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나온 어떤 내용들 기사화된 것들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임상 통계 중요성이 체감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연세대 통계학자 강승효 교수가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에서 시험약을 먹는 환자 100명과 대조군 100명 중, 대조군은 보통 위약 얘기를 하겠죠. 위약 이제 100명 중 시험량 복용군은 40명이 효과를 받고, 그냥 이제 위약량 대조군은 30명이 효과를 받다. 위약보다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또 시험량과 대조군 간 효과를 본 환자가 5명 차이라면 어떠한가? 애매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론을 내리는 걸 도와주는 학문이 임상 통계학이다. 오류는 잘못된 결정이다. 오류 없는 완벽한 결정은 없다.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국내 환자를 모두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시간과 비용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1상, 2상, 3상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의 임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류의 임상 통계를 적용해서 이제 오류의 가능성을 이제 계속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임상 통계다. 그리고 중요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임상 통계 중요도는 여기 이제 교수님이 한 얘기고 현장에 있는 셀트리온 이상준 부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투약되는 약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 평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임상시험 디자인, 임상 중, 임상 후에도 중요하다. 예, 임상 후에도 중요하다. 셀트리온 이제 임상 끝나고 시판 돼도 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뭐 장기성 데이터라든지 또 이제 오리지널과 대조해서 효과가 뭐 계속적으로 좋은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도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학회에서 발표하잖아요. 시판돼서 판매되고 있더라도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나은 어떤 시장으로 진출할 때 또 의사들이 더 많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예, 임상 통계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계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 임상 통계 어떤 중요성은 또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세계 모든 기관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든 그 패키지 구성부터 모든 데이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임상 통계 전문가들이 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제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에 얼마나 또 있는지 또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어떤 역량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보면 한 자릿수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임상 통계 관련된 이제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FDA 같은 경우 임상 통계 전문가가 이제 300명 정도 이르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늘리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인 뭐 화이자, 암젠이겠죠? 암젠, 제넨텍 이런 데는 이제 통계 전문가를 한 100명 수준으로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제약사들 비롯해서 식약처까지 임상 전문가가 굉장히 글로벌 대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허가 승인 지연 같은 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전문가들이 부족하니까 지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심사관 같은 경우 심사관 1인이 담당하는 건수가 1년에 몇백 건이다. 이러니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 보세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들은 임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 이런 차이가 분명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글로벌 넘버원의 어떤 기술력을 보이면서 임상 100% 성공을 하고 있느냐? 예. 셀트리온은 임상 통계 전문가만 50명가량 데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15명, 통계 전문가 35명. 예. 의약품 개발은 결국은 이제 이상준 부사장이 얘기하는 게 시간 싸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지 승자 독식 게임이 되는 건데 2등, 3등은 뭐 역전하기가 매우 어렵죠. 뭐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바이오시밀러 업체들도 퍼스트 무버가 안 되면 개발하던 거 중단하든지 시판조차 안 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임상 통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인식한 셀트리온이 이렇게 앞서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만장일치로 리투키시맙 바이오시밀러 허가 권고를 받았는데 제출한 데이터 모두 100% 셀트리온 임상통계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다. 오류가 하나도 없었으며 내부 인력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승인 권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시장 진출에 임상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트룩시마죠, 이게? 네,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FDA 제출 데이터 100% 셀트리온의 이제 임상 통계 전문가들이 만든 거고요. 보면 다른 기업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 뭐 회사 언급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걸 100% 회사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만드는 기업은 국내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굉장한 전문적인 어떤 이 팀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오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FDA 만장일치로 허가 권고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확실하게 셀트리온의 내재화된 기술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앞으로 셀트리온이 만들어 나갈 바이오 시밀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뭐 100% 성공하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기대보다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다르구나. 왜 100%인지 알겠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도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짰을 텐데 100% 성공한다는 설계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니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임상 통계학 뭐 이렇게 따분한 얘기를 왜 하느냐. 코로나 치료제 그거 자체 개발이 지금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임직원들 3교대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지금 회장이 보고를 받고, 예, 무슨 얘기냐? 100% 성공 설계를 짜고 시작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셀트론이.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램시마 SC도 결국은 이런 어떤 설계 단계부터 단순히 이제 뭐 만들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마케팅 영업 인력들 다 한 팀을 이뤄가지고 시장 수요가 이렇고 그러면 이거 생산 수요를 어떻게 맞춰야지 단가가 나오고 또 이게 임상 개발 시간이 어떻게 되고 다른 경쟁 제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고 임상 통계학자들이 그 설계를 왁구로 딱 잡으면서 만들고 하면서 한 거예요. 예. 만들어낸 거죠. 뭐 또 이런 거 만들겠어? 이러겠지만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개발의 어떤 플랫폼을 완성해서 갖고 있다는 게 굉장한 핵심 경쟁력인 거죠. 예. 그런 팀과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뭐 또 괜찮은 것들 무슨 뭐 졸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져다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딱 붙여가지고 플랫폼대로 만들면 되는 그런 어떤 느낌? 예.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상준 셀드론 수석 부회장이 글로벌 빅팜을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 한 강연에서 예, 효자 품목 몇 개 나오면 빅팜 될 수 있다. 예,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화이자, 로슈, 뭐 존슨앤존슨 이런 글로벌 빅팜들에게는 효자 제품이 존재한다. 이 약들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신약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자금력과 그 노하우가 바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론에게 이제 램시마가 있었고 램시마가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런 노하우와 거기서 나온 매출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연구 개발비, 예? 시설 투자를 늘리고 예? 어떤 직판체들을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업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이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효자 제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빅팜들은. 그게 현재 셀트리온은 뭐가 된다? 램시마 SC가 된다. 램시마 SC는 그냥 개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정보에 소비자가 원하는 요소가 더해져서 개발된 것이다. 소비자가 원해서 이제 개발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일종의 바이오 베터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이다. 그래서 처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내놓은 뒤에는 그 제약사는 눈사람이 커지듯 거대해진다. 바이오 쪽은 그래요. 네, 바이오 쪽은 그렇단 말이에요. 뭐 길리어다가 지금 뭐 조그만 벤처기업이었다가 지금 뭐 글로벌 빅팜 된 것처럼 한 개 제품, 한두 개의 제품이 효자 제품이 돼서 글로벌 빅팜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SC를 그 효자 품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예, R&D 쪽에 이제 핵심 인물이 요 세 분인 것 같고요. 박죄희 허가 담당장, 이상준 임상개발본부장, 예, 수석 부사장,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 상무, 예,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전담.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보다 진일보한 신약이지만 램시마 SC는 임상 2상을 건너뛰고 임상 1상과 3상만 수행했다. 그 결과 개발비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통계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글로벌 규제 기관을 설득한 결과다. 셀트론의 임상 설계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램시마 SC의 임상 분석에서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았고 임상 기간은 경쟁사와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 셀트론의 효율적인 임상 수행 능력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가를 받으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기업이죠. 마련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박주희 허가 담당장은 램시마가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규제기관과 오랜 시간 논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노하우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인 거죠.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정밀도 차이였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3개의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받으면서 임상 및 허가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박 부장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는 바이오시밀러가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지만 뭐 화이자 같은 기업 뭐 바이오시밀러는 뭐 여러 사업 부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하나만 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매달린다. 집중력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제 조금 분산돼 있죠. 예.
케미컬 쪽,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뭐 코로나 쪽으로 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가장 역량을 집중하면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셀트론은 이제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실패한 파이프라인이 한 개도 없다. 앞으로도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셀트론 기술로는 모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앞으로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휴미라 고농도 제형, 램시마 SC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승부할 겁니다. 야, 참 든든한데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투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이 휴미라 고농도 제형하고요. 램시마 SC였죠. 요거 분석하고서는 이 기업은 장기 성장주다.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이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저도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부분 짚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학회 행사에 참석한 임상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바이오시밀러가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복용 편의성까지 크게 높이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경계를 더욱 좁혀 시장 규모를 한층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 조사 업체에서는 25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8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바이오 의약품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6.1%에서 2025년에는 13.5%로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독일 이제 브라운 독일 보험 루르 대학 류마티즘 학과장이 이제 얘기하기로 독일에서 이제 제네릭은 이미 대세가 됐고 바이오시밀러도 제네릭과 같은 추세로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 최대 바이오 의약품인 휴미라는 최근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만 정확히 확인되면 가격이 싼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SC로 접종 편의성이 높아진 제품 등장도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키우는 배경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램시마 SC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본업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셀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를 저는 굉장히 높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설계 단계에서 일단은 게임셋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지금 현재 셀트론 주가였던 가장 큰 모멘텀도 그 부분이니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치료제가 진짜 성공하게 되면 아니야 혹은 그 임상 3상 전에 임상 2상 단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혹여 그럼 셀트리는 어떻게 될겠죠?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뭐 너무 나가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근데 이번에 이제 임상 통계학적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셀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예, 더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다 짚을 수는 없는 거고, 예, 더 찾아보시고 또 제가 또 짚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도 같이 공부되고, 결국 이제 같이 이런 주식이 주식시장에 또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 그렇죠.
아직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저 역시 가지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영상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셀트리온 이제 준비 어떤 단계 구간을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큰 방향성이 좀 예상되는 기술적인 흐름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